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시장의 서울특별시가 서울시청 그 앞에 꿈 새김판 있지 않습니까? 네. 꿈 새김판 가을편 문안 공모전에 당선작으로 이걸 내걸었습니다. 백세준 씨가 응모했는데 문구가 이렇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있음. 실제로 그랬어요. 낙엽숨이 아니라 낙엽이 있음 해가지고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있음. 오늘 저기 석간신문에 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문화일본 말이죠. 그 앞에서 낙엽을 마대자루에 넣어가지고 끌고 가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낙엽이 있음. 낙엽숨 해도 될 걸 왜 낙엽이 있음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심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진을 모 대선 경선 캠프에서 싫어합니다. 오늘도 정치생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두 분입니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진영입니다. 그 동료 교수 중에 장서영철 씨가 있더군요. 아이고, 예. 예. 내보내 좀 너무 격떨어지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진영 형님만 계셔야 좀 빛이 날 텐데. 자, 그래 오늘 또 정치생쇼 할 얘기가 많습니다. 바로 좀 광고하고 네.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 이거예요. 선물하는 사람의 부담은 가볍게, 받는 사람은 환하게 만들어주는 추석 선물 세트. 동심결의 화과자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추합니다. 화려하고 알록달록하지만 인공 첨가물이 없습니다. 통상 이런 거 있으면 뭐 색소를 발랐을 것이다, 그렇죠. 입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공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모두 천연 추출물로 색을 입혀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만든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무방부제, 무인공색소, 생산물 배상 책임보험도 성실하게 갖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최저 16,000원부터 최고 37,500원까지 다양한 구성의 선물 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배송비까지 무료입니다. 자, 현재 김용민닷컴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 특히 코로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만한 한우, 전복, 삼삼 그리고 홍삼, 벌꿀 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선물 어디 딴 데 가서 대회하지 마시고 김용민닷컴 오시면 되겠습니다. 배송이 곧 마감되니까 아직 주문 못하신 분들 서두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네, 이쁘게 만들었네요. 네 이게 잘 만들었어요. 네. 이게 저 화과자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구나. 저 저는 감이네. 마치 이게 감인 줄 알았어요. 감인 줄 아셨구나. 예. 예. 이게 뭐 대충 만든 게 예쁘다. 아니에요. 예, 예쁘네. 색소로 만들면 뭐 지금 먹으라고요, 이거? 먹어야지. 그거 뭐 어허, 언제? 이거 맛있어 보인다. 떡이네. 또. 네. 아유 좋다. 맛있네요. 음. 팥이 아주 안다네요. 그렇지. 음. 재료가 죽입니다. 정말 좋아요. 예. 오, 맛있다. 안 다네. 네. 달지도 않고 네. 이게 알록달록한 색깔 다 인공 색소가 아니라 천연 추출물로 만든 색입니다. 제사상에 올려도 되겠네. 송편 대신 이거 드셔도 좋겠다. 네. 송편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비싸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저기 가족 간에 식사 마치시고 이거 올려놓고 이제, 담소를 안 넣으시면 고급 디저트로. 네. 자, 동심결 화과자 선물 세트입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용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정치생쇼 지난 주말 경선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갖다 보니까 전 68%까지 예측을 했던 거 아닙니까? 70%. 70%. 그래서 막 난리예요. 유튜버들 방송 제대로 해라. 아, 예.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희망이라는 점이 좀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치고 올라올 줄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두 분 합하면은 두 분 표가 사실은 낙연이 형한테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향이. 뭐 두 분 표를 합치면은 62%인데 또 이제 세균이 형님이 빠지면서 그렇죠. 대략 한 65쯤 나오잖아요. 네. 근사치가 아닐까 억지로 우겨봅니다. 억지로 우겨봅니다. 자 일단 주말 경선 결과 한번 좀 두 분이 분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과반 연승이 이어지고 한 있다라는 번도 거. 과반을 내준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특징이 대의원에서는 조금 밀려요. 밀리지만 권리당원 쪽에서 거의 55%, 54%이 과반 가까운 과반 완전히 넘긴 그런 지지를 받고 있어서 사실 이게 누적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표차가 2위와의 표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계속 전체 표가 합산이 되면서 2위와의 격차는 그 숫자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투표거든요. 여론조사가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뭐 지금 불안한 후보다라고 얘기를 불안한 연승이다 이렇게 언론 헤드라인 썼다가 또 네. 오늘은 이제 아슬아슬한 연승이다 약간 살짝 바꿔줬는데 네. 어쨌든 대단한 지금 일을 권리당원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저기 20%포인트 차인데 불안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 우리 네. 준표 형하고 그 프로테이지 차가 그쪽이 24, 그쵸. 이쪽이 41. 맞아요. 41.1. 이게 17%포인트 차 아닙니까? 예. 네. 압승을 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네. 아니 20%포인트 차가 어떻게 간당간당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결선 없는 그냥 원펀치로 끝나는 그렇죠. 그걸로 보자면은 아슬아슬할 수 있을 텐데 50% 가까우니까. 근데 이 격차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결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려고 지금 결선하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결선이 가더라도 음. 이게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이미 갈라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추미애 후보가 진보 개혁 입장, 나머지 후보들은 좀 중도 실용, 보수적 입장 이런 식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심표가 60%를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선 투표를 가도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선 투표를 안 가야죠. 그렇죠. 결선 투표를 간다는 자체가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추가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 추가로 한번 더 연장전이잖아요. 그렇죠. 연장전. 네. 연장전 하고 나면은 결승 올라가도 힘들어지니까 네. 가능하면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해서. 네. 예. 예, 여기에 대한 평가라는 게 보니까 네. 자기들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해요. 대세론을 유지했다라는 쪽은 친 이재명. 제가 봤을 때는 불안한 과반은 반 이재명. 그렇지. 그리고 제가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50% 초반대와 20% 후반대의 흐름으로 좀 굳어진 측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의 표가 연동되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좀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권리당원이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라든지 전문가들의 또 해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또 심리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전략적 투표를 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미애 후보 쪽 지지자들 보면은 원래 우리가 더 20% 나오려고 했던 건데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층과 그다음에 추미애 후보 지지층이 서로 이제 약간 그동안 좀 우호적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조금 예민한 신경전 같은 게 조금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추미애 후보 쪽으로 너무 가면은 이게 이제 49%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또 걱정들도 또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약점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못해요. 그 네, 표물도 아예 못 보내. 네, 표물도.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지금 1차 슈퍼위크까지 연전 연승 과반을 넘었다라는 거는 그 이후도 분명히 우리가 밴드웨건을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계속 작동을 할 거라고 봐요. 네. 경선은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냥 저는 뭐 충청 오픈 됐을 때 이미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놓고 사람들이 아 그러면은 좀 개혁적인 우리 추미애 후보에게도 표를 나눠주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추미애 후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근데 분석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충청에서 이렇게 이겼는지 생각 외에 많이 이겼잖아요. 네. 그걸 조금 분석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현재 충청권 자체가 지금 민주당의 확고한 리더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있어서 이게 이제 표심이 기본적으로는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게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로 한 요구를 그 후보와 함께 정치적인 운명을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좀 강하게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세종의사당 관련한 법안이 지금 목전에 두고 있거든요. 본회의 통과를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런 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1위 할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이게 같이 다 결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밴드웨건이 한마디로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또 있었다.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특히 그 충청에서 이게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큰 차이로 이길 줄을. 네. 그렇죠. 충청 이야기 나올 때마다 충청에서는 왜 저한테 상 같은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래도 최근 한 10년 동안 네. 한국 사회에서 지방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세종시장님 뭐 감사장이라고 하나 주시다. 예, 그래요. 춘희형 좀. 네, 좀 아유, 줘봐. 춘희 형 좋아하는데. 춘희형 그 저기 상장 하나 보내는 게 뭐가 큰 문제라고. 만약에 저기 뭐야 상장이 오려면 표창장이라도 표창장 위험한가? 위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 경선 결과를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볼 수 있었는데 네. 저는 사실 TK가 아무래도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도 그쵸? 하니까 좀 힘을 얻지 않겠는가.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실망 여론들이 이재명에게 좀 더 많은 표를 보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지금 하여튼 이 국면에서 가장 우월적인 이슈는 아무래도 고발 사주 사건. 의혹. 네네. 이것 때문에 지금 추미애 추미애가 후보의 어떤 옳았다. 그런 힘이 정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의 시간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추미애가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돼야 되는 것은 본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저쪽 상대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있었던 국정의 약간의 혼란이라는 것이 다 이유 있는 검찰들의 장난 때문이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말 경선 결과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정세균 후보가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뭐 의원들은 말렸을 것 같아요. 네. 또 말린 사람 중에는 기왕 사퇴할 것도 아무개 손을 좀 들어줘라 이런 요구도 했을 것 같은데 다 뿌리치고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면서 이낙연 후보 지지 안 했고요. 물론 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요. 네. 하나 되는 민주당을 위해서 백이 종군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 정확한 워딩의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이제 늘 선당 후사라든가 당에 본인이 이제 뿌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셔요. 본인이 당의 뿌리다.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당 대표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좀 당을 지켰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신데 결국 이건 뭐냐면은 원팀을 만들고 후보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은 내가 하겠다. 그냥 물러서시는 게 아니라 원로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이 같이 일했던 구성원들의 향후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또 도움을 주시고 뭐 그런 역할도 하시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자, 이 읽겠습니다. 경선 국면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지지하고 밀겠다는 거예요? 혹은 뭐 누구를 지지할 마음이 없다, 비토하겠다. 이기는 사람 밀죠. 이기는 사람입니다. 일단 분명한 메시지는 난 이낙연 손 못 들어준다. 이걸로 해석됩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아, 그렇게 해석이 되세요? 아니 이렇게 하나 되는 민주당 네. 원팀 네. 원팀을 누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주로? 사람 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이긴 사람은 거의 지금 이제 한 이재명으로 가고 9분 우선 있는데. 넘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게 시너지가 이제 사퇴를 하면은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 호남권에서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나 이런 거 보면은 시너지 효과가 잘 안 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세균 후보께서 얘기하신 게 나는 민주당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그래서 뭔가 앞으로 더 나가는 거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번 경선을 통해서 볼 때 정세균 후보님하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은 약간 지금 이 권리당원과 이 대중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에 충분히 부응해주지 못했다. 그치. 메시지라든지 그 발언의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역할이 과연 앞으로 있겠냐 이런 지적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아직도 나는 계속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어쨌든 당의 큰 어른과 선배로서 같이 존중해드리고 뭔가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패인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유권자들의 요구를 읽지 못했거나 또는 부응하지 못했다 이거라는 걸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본선은 중도화 전략을 모든 후보들이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이제 좀 통합적인 이미지가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왜 이 형님은 이낙연을 잡지 않고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는지 1등이니까요. 1등이니까
1등을 잡으려고 하는 아니 거죠. 본인이 3등이고 4등인데 1등 잡아 뭐예요? 2등이나 차라리 추미애 장관하고 개혁성에 맞서는 어떤 원래 이제 정치적 성향이 이제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개혁 경쟁하지 말고 추미애 너 너무 급진적이다. 네, 네. 뭐 이러면서 좀 발목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하여튼 뭐 그 표는 다 이낙연으로 갔으니까. 그럼 네. 나름 참 멋진 정치 인생을 사셨는데 그렇죠. 국회의장을 하시는 바람에 대권으로는 멀어져 원래 버렸죠. 건너기가 힘든 다리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분처럼 당내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안 먹은 정치인도 좀 드물어요, 찾기가. 중요한 보직은 다 하시면서도 욕은 또 그렇게 많이 안 먹는 약간 큰 집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금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원호 의원의 행보, 그리고 김경호 의원도 사실 조직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아주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인천. 예, 네. 인천에. 네, 이 조직은 김경호 이원호, 의원이라든지. 김경호. 예,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대변인 했던 조승래 의원도 충청의 공약을 계속 정책을 이어받아 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제 주요한 의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아마 이제 키워주시려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세균 표는 누구한테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대의원 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더라고요. 18.58%가 우리 나왔는데. 저 세균이 형 표가.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에서 월등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 아마 이광재 지사 표하고 거기 이제 심기준 의원님이 예전에 거기 도당 사무처장을 했나 그러셔가지고 도당 위원장도 했습니다. 위원장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대의원 표가 많은데, 이게 지금 이쪽의 표들이 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 밑에 그렇지. 이 기본적인 조직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이길 후보로 가야죠. 네. 이기려고. 이게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선거를 바로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는 모험을 할 쪽으로. 수가 없다? 없어요. 내 정치적 생명과 이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20% 포인트 차로 밀리는 후보에게 지지 의사를 밝힘으로써 모험을 걷느니 그렇죠. 안정적으로 될 것 같은 후보에게 그렇죠. 지지 의사를 표할 것이다. 예. 내가 그 예측을 했거든 어제. 정세균 표가 오롯이 상당수가 이낙연에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정세균한테 줄 서서 안 된 걸 보고 네. 그러면서 또 안 되는 다른 후보한테 가겠느냐. 그래서 그런 선택은 어렵긴 하죠. 네, 이 김용민의 이 촉이 네. 그 짐승의 촉 아닙니까? 근데 왜 틀렸어요 이번에? 예? 이번에 희망사항을 얘기했다니까. 지난번에 맞췄잖아요. 첫 번째. 그렇지. 예, 아니, 거기에서 너무 탄력받았어. 아니 내가 저기 너무 잘 맞추면 사람들이 교만해질까봐. 맞아. 교만해질까봐 이번엔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예. 저는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만큼 분산되어서 갈 거라고 봐요. 아 그렇게 따로. 50%는 이재명, 30%는 이낙연 이렇게 분산되어서 갈 거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제 호남에 같은 연고를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흔히 하는 지역 토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은 그렇죠.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갈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세균 계보를 형성했던 정치인들은 생각보다 이 좀 개별 정치 역정이 좀 개혁적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도 이재명 후보가 좀 가까워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전체적인 뭐 오더가 내려가고 이런 건 없더라도 하급 단위에서부터 이재명 후보 쪽으로 이렇게 붙는 이런 현상들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게 사실 예측을 뭐 합니다. 계속 예측하셨던 게 정세균이 중간에 드롭하면은 이재명에게 갈 것이다. 이재명이 좀 더 우호적이다. 네, 맞아요. 정세균계에게는 그렇죠.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간다. 친해요. 친한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정세균계 했거든요. 그렇지. 아 그리고 또 저기 우리 재수영, 아 전재수. 재수영이 네. 또 저기 네. 이쪽으로 갔지 맞죠, 않습니까?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호남 경선을 한번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번엔 보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50% 넘기는 좀 어렵겠다. 이게 저는 이렇게 예측을. 1위 후보가. 네, 1위 후보가 50% 넘기는 좀 어렵겠다. 1등은 하겠지만 네. 50% 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가 꽤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요인이 일반 당원, 옛날부터 민주당을 지지했던 고령화된 예, 그 그렇지. 일반 당원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안철수 때 또 안철수 집 쪽으로 따라갔다가 또 돌아오신 분들, 그래서 집 나갔다가. 그분들에 대한 이 조직화 작업을 아무래도 거기는 이제 오랜 뿌리를 가진 분들,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기득권화된 세력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다 모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 조직이 그걸 모아오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꽤 좀 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로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 무등일보와 리서치비 보니까 47대 40 나오고 당원으로 가면 조금 더 좁혀졌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반에 근접하는 그래도 역시 저는 조금 더 쓸게요. 그냥 권리당원 수준으로 한 55% 나오지 않을까. 55%? 너무 세겠나요? 55%면 가장 최고의 승리 아닙니까? 강원도- 호남에서 55%면 이제 그냥 끝나는 아니 그걸로 건데. 끝나지. 그럼 뭐 더 뭐 어디 가서 낮춰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아니 어디 가서 우리 낙연이 형이 표를 얻겠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는 그대로 나오고 네. 추미애 후보가 좀 줄어들고 그렇죠. 이낙연 후보는 조금 더 나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50% 넘길 거라고 봐요. 물론 그게- 이제 그거는 추미애 표가 이낙연에게 간다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흘러나올 예, 거죠. 저기 이번 결과를 보고 간당간당한 50%를 보고 네. 추미애 지지했던 분들이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이게 우리 호남 당원들이 예. 굉장히 광주, 전남, 전북이 또 다 달라요. 음. 우리 오래된 이 당원들 간에 옛날 갈등 구조가 있었어요. 란닝구와 백바지. 그렇죠. 오랜만에 듣죠, 그죠? 맞아요. 예. 오랜만에 란닝구와 백바지 이 갈등 구조가 있는데 전북은 란닝구가 없어요. 전북은 과거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섰을 때도 네.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준 지역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2005년 지방선거 때 2006년이군요. 그렇죠. 네. 다 질 때도 전북만 이겼어요. 예. 아. 서울도 졌어. 그렇죠. 서울도 지고 다 졌는데 그래서 사실은 열린우리당이 전국 정당을 지향했는데 네. 전북 정당 아, 그렇죠. 이제 그런 전북만 당선돼서 전북만.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정세균 후보의 영향력이 큰 곳이죠. 네. 큰 곳인데 여기에서 전주하고 주로 이제 전주죠.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해 주느냐에 따라서 전주의 국회의원이 3명이에요. 네. 3명인데 김성주, 김윤덕, 이상직 이렇게 3명입니다. 3명인데 아, 이상직 형 아직도 예, 이제 완전 잘렸지만 이제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세 사람의 성향은 이낙연 후보로 가기는 좀 힘들어요. 아. 예, 김윤덕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재명하고 있고 김성주 의원은 정세균 개보 직계죠. 네. 예, 이제 서울대 운동권 출신이에요, 유명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의 선택이 전주에서 여론이 만들어지면은 전북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쵸. 전북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이낙연 후보표가 별로 안 나올 네, 거다.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되고 몇 프로까지 보세요? 저는 뭐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52대 27. 전북은 53대 27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예, 들고 예. 광주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네. 전남은 확실히 이낙연 후보가 제법 약진해서 거의 40%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1등 못한다. 1등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리서치뷰 조사가 재밌는 게 거기가 이제 일반 당원에서는 일반 당원 그걸 물어봐갖고 일반 당원이라는 사람 응답은 이낙연 후보가 47.9 나오고 이재명 후보가 43.3이 나왔어요. 네. 근데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은 이재명 후보가 52, 이낙연 후보가 36.7 나왔거든요. 여기 어디가? 여기가 이제 전남 광주예요. 전남하고 네, 광주? 전남 광주에서. 어. 그러면은 지금 요 상황이면은 전북에서는 권당 비슷한 55 정도 나오고 전남하고 광주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한 50 정도. 그래서 한 51, 2 전체 통합적으로 보면 이낙연 후보는 한 여기가 지금 36에서 40이니까 여기도 한 38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40 못 넘기면은 뭐 그때는 네. 그렇죠. 이 전남이 특히 이제 이낙연 후보의 거점은 서부 전남이에요. 네, 서부 전남. 서부권이에요. 동부권 여수광양 순천은 좀 약해요. 네. 또 여수광양 순천이 과거에 이제 민주당, 열린우리당 갈라섰을 때 열린우리당을 다 당선시켜준 지역이에요. 그러네. 예, 그런 좀 뿌리적인 특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또 젊은 층이고 그런 인구 구성에도 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서부 전남이면은 영암, 강진, 예, 영암, 뭐, 해남, 목포, 목포 뭐 여기까지 이어지는 라인이죠. 이런데 그리고 보성, 장흥. 아니 그 낙연이 형 지역구가 어디였죠? 영암. 그 영암이었나요? 네. 한평. 그렇지, 한평. 한평. 아, 예, 그러니까 영광 한평 뭐 영광, 있죠. 아 영광 참 영광. 예, 영광이 고향이실 겁니다. 네. 예, 영광 한평. 예. 그러니까 서부 전남이 좀 강하구나. 네네. 네, 네. 거기도 약간 소지역주의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에 이분이 이제 도지사 경선을 누가 하고 했냐면은 주승용 의원이라고 주승용 하고 의원. 있어요. 네. 했는데 주승용 의원이 여수거든요. 그래서 네. 둘이 거의 박빙이었고 주승용 의원이 이길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여수 광양 순천에 당원 집중도가 높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이게 뒤집었는데 그때 이제 묘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1차 선거인단에서 그 의원직 사퇴가 1차 선거인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32일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의원직 사퇴의 영향으로 1차 선거인단에서 됐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원래 이제 1차 선거인단에는 이낙연 후보가 모아온 조직표들이 좀 많이 들어갔었다. 아. 그리고 그 의원직 사퇴의 영향은 저는 호남에서 이게 과연 있을까요? 전남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전남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전남에서는 아이고 우리 고향 불쌍한 아들인데 짠하다 이런 생각이 예. 있을 수 그 있어요. 저기 체면은 좀 지켜줘야지. 뭐 예, 이런 마음들. 전남은 있을지 몰라도 전북과 광주에서는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도리어 좀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광주 같은 데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뭐 저는 전반적으로 호남 경선은 1, 2위한테로 확 쏠리는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1, 2위로 다 쏠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추미애 후보가 조금 많이 빠질 수가 있죠. 2차 경선도 이때 나오나요? 2차 경선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주, 울산 이런데. 그쪽 10월 갈 1일인가 때. 예. 자, 그래서 그때 2차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서울에서 예. 경기도까지 뭐 포함해가지고. 호남까지 오픈을 했는데 누적 집계로 50% 넘었다. 그럼 그냥 끝인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 저 낙연이 형님은 뭐 그냥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퇴할 봐요. 가능성이 아, 있다. 호남 끝나고 사퇴할 가능성. 호남 끝나고 뭐 슈퍼위크 한 번 더 오픈하면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3인의 후보 그냥 자동으로 추미애 후보가 2위가 돼서 2강이 되는 거지 뭐. 네, 서울 수도권에서 한번 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양쪽이 그러겠네요. 네. 가장 바람직한 구도죠. 예, 사실 좀 원래 그림이. 미국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시작해서 8월 달에 끝나야 되는데 네, 맞아요. 3월 초에는 슈퍼 화요일 하거든요. 그럼 끝나버려요. 다 그래요. 다. 한 두세 달하고 끝나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축제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노무현 후보를 뽑을 때도 초반에 사랑하는 뭐 벌이랍니까? 이렇게 하면 감동적이었잖아요. 마지막에 가면은 이인재 사태하고 힘 빠져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이기기도 해요. 네. 이기기도 하면 그냥 축제 분위기로 가요. 네, 그렇죠. 서로 이제 후보 간에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요. 그렇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호남에서 이기면 네. 그 뭐 제2의 노무현 그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제3의 노무현. 제3의 제2의 노무현은 우리 광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고. 광주에서 한번 몰아주셔야 돼. 한 60%까지. 네, 광주에서 한번 몰아주셔야 돼요. 광주잖아. 아니 저기 난 이낙연 씨가 좀 혼 좀 나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지역주의를 자극해가지고 말이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 호남이 그거밖에 안 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유권자들을 무시해도 그렇지 뭐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 그걸 왜 광주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요. 호남에다 왜 호소를 해? 광주에 종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뭐가 돼? 그리고 이렇게 계속 빨리 아웃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 만약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려고? 안 되면 뭐 할까요? 아, 이게 정세균은 뭐 차라리 뭐 지분이라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양반은 지금 이건 뭐 그러면 이제 계보라는 게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흡수될 것 같은데요. 일부 좀 과도하게 원팀을 깨는 네거티브를 하셨던 분들은 정치적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좀 적당히 해야지 이거 뭐 아이고 지금 저 이낙연 후보가 다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그러니까요. 뭐 기본소득을 뭐 하여튼 저지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는 건데 지금 나눠주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저지하시지 그러세요. 네, 저지했잖아요. 88%만 가게. 집집마다 가서 저기 통장에서 회수하고 뭐. 아니 근데 이런 네거티브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유, 왜 이런 그러니까. 발상이 가능할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상하게 상당히 네거티브가 많고 이거 하면은 망한다 이런 그래서 이거 기본소득 토론을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네. 이게 신동근 의원 쪽하고 음. 하려고 했다가 이게 좀 충청권 경선 끝나면서 그냥 무산돼 버렸었거든요. 기본소득이라는 게 완성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완성된 개념이 아니고 복지 체계의 하나의 전환 방식 그리고 또 이게 경제적 영역까지 포함되는 이제 혼합 경제라 그래요. 그렇지. 보통 우리 기본소득은 사회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제 영역까지 확장해서 이게 소득주도 성장이야 쉽게 말하면 네. 그런 개념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에요. 그렇죠. 그 네. 저 말하자면은 그렇죠. 복지로들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경제 정책입니다. 그렇지. 그거의 개념을 정하는 거는 기본소득은 필요한 건 거예요. 그 개념의 차이와 이런 것들은 논쟁에서 앞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필요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상이 온다.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제레미 레프키 네. 이 노동의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일자리 없는 성장 시대. 거기에 대한 준비책으로 이거 변양균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장이 주장하신 거예요. 미래 전망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이고 실험적으로 조금씩 자꾸 해보면 돼요. 근데 이거 그렇습니다. 덮어놓고 반대만 하고 있으니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똑같은 게 무상급식 처음 하자고 했을 때 대놓고 좌파 정책이라고 반대했던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네.
대장동 건도 네, 지금 맞아요. 나왔어요. 그게 나왔는데 이게 정책으로 네거티브를 신상적인 네거티브를 못 하니까 정책적으로 네거티브를 할 만한 거리를 찾다 보니 기본소득을 잡는 것 같고요. 그 대장동 관련한 문제는 장기표 저쪽 당의 장기표 우리 후보께서 그거를 총대 메고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 장기 표류 하시다 보니까 네. 정신이 장기 표류. 혼미해지셔가지고 장기 표류. 장기표. 장기 표류. 아, 근데 그 면접할 때 국민 시그널 면접할 때 보니까 막 저 할배 누구냐고 잘한다고 거기 워낙 좀 이상한 후보도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장기표 선생님 참 너무 오래 표류하신다. 아 진짜 너무 표를 저는 20대 때 그분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이제 흔히 하는 제야 3인방, 4인방 이렇게 우리 김근태 의장님, 아, 이부영 네. 의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맹활약하실 때죠. 그러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인생이? 그러니까요. 인생이 많이 꼬였어요. 꼬인 이유가 뭐가 짠해. 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그분 옛날에 늘 했던 말이 아이고 뭐 해찬이도 뺐지 달아는 내가 뭐 지금에서 뭐해 그런 이야기 늘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마음속 깊이 있는 내가 제야 운동권이지만 엘리트고 그렇지, 정치 똑똑한 엘리트. 사람이라는 그런 자의식들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거에 대한 못하는 보상 자의식. 심리. 예. 네, 그게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을 인정 안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같은 고향이에요. 고향이고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서 노무현 대통령 고향, 장기표 씨 고향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살 많아. 아. 한 살 많은데 고졸에 대통령까지 되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도 이 한국 사회 흔히 하는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쵸. 전태일의 대학생 친구. 전태일이 노동법을 설명해 줄 대학생 친구 한 명 있었으면 하는 아. 대학생 친구가 장기표예요? 장기표거든. 그냥 이소선 열사 찾아가서 노동운동하고 이런 자기 역사가 있는데 아씨 내가 이런 엘리트고 그다음에 헌신했는데 왜 출세 안 시켜줘?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국민 면접 보고 계시는데 진짜 너무 참나. 안타까웠어요. 아니 그 형님은 갑자기 난데없이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더니 노무현 대통령 지역구에 나온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여길 왜 나오지? 무슨 연고가 있나 했는데 고향이에요. 고향이야. 고향이에요. 예. 같은 고향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 이재명 지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장기표 사과하지 않으면은 공기에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으면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아들이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 대장동이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이 2010년에 되는데 그 전부터 사업을 하던 거예요. 사업을 해서 이제 민간업자가 하는데 그게 전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뭐 연루돼 있다 이런 소문도 들고 해서 사업이 판판이 엎어지는 거야. 엎어지는 거를 이제 공영개발로 돌려서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거예요. 한 5천억 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났을 거야. 네. 그걸 이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뭐 귀속하고 이렇게 했는데 귀속했다라는 표현이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게 조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 비리 혐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모았지 이걸 나눠준 건 아닌데. 그런 건가요? 이제 정확하게? 예, 그렇죠. 은수미 시장 때 그게 이제 좀 계획이 좀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지급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놨는데 이 양반이 그리고 이제 성남시장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나오는 바람에 지급까지는 못했는데 네. 사실은 이거 우리 LH 사태 겪으면서 네. 그 전에 보여준 모범 모델이에요. 모범 사례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 개발을 해갖고 수익이 크게 나서 그걸 다시 그렇죠. 공공개발을 공공이익으로 만들어 버린 거기 때문에 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참 이 네거티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기들이 남모르게 아는 어떤 비밀을 쥐고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그래서 그 쥔 걸 가지고 막 흔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타를 가할 목적보다는 이 사람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죠. 그것도 있고 또 해서 생각만 하면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후보다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공하는 네거티브는 예. 이념 갈등을 만들어내야 네. 돼요. 이런 팩트 갈등 해봐야지 안 되고 네. 딱 두 개가 성공했어요. 이 경선 와중에서는 백제 발언? 발언, 네. 그다음에 탄핵 탄핵 때 뭐 했느냐. 네. 두 개만이 이 당원들의 정서를 출렁이겠지. 나머지는 아무 탄핵 변화를 못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 네거티브를 새롭게 찾아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다 이제 시장 도지사 선거 때 나온 내용을 계속 재탕삼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 전략에 아무 도움이 안 되지만 사실 이거 말고는 딱히 할 게 없는. 아니 선거에서 남을 씹는다고 그게 자기 표로 옵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모자란 판에 남을 욕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은 표현이 그렇지만 준비 안 된 후보예요. 준비 안 된 후보. 아니 그렇게 공직을 오래 수행하셨는데 아니 그 아무 생각 없이 공직했으니까 준비가 안 됐죠. 이게 가치 체계가 분명하면은 자기 브랜드 정책이 만들어지거든요. 가치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미애 후보
요즘에 또 굉장히 검찰개혁 국면에서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오로지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이 캠프 참 여러 가지로 어떻게 마음이 운영되는지 궁금해. 분위기 좋답니다, 캠프. 예. 분위기 좋답니다, 진짜. 그렇죠.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추미애가 옳았다. 예, 여기엔 또 이제 미에로 하비바. 미에로 하비바. 그것도 재밌고. 재밌어. 근데 아니, 이제 확실히 이번 선거 끝나면은 네. 추미애의 몸값은 어마어마하게 아 그럴 것 뛸 같아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추미애 후보 다시 봤습니다. 음. 다시 봤다는 게 추미애라는 정치인이 강단 있는 정치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갈로 쳐서 또 꼬장도 피운다. 어. 뭐 이렇게 우리 사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근데 검찰- 궁금한 게 예.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운동할 당시에 X 같은 조선일보 아, 예. 아, 조선일보랑 욕하면 그 욕하시는 X가 거. 개입니까? 조십니까?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로 아니 우리 그게 이해노님이 그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가 아니고요. 훨씬 전에 일이에요. 전이에요. 아, DJ 그래요? 때예요. DJ 때 일이에요. DJ 때. DJ 때인데. 아침에 조관았는데 밥하시다가 네. 그렇지. 네, 그렇게 그 욕으로 욕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단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저는 지대제 개혁 네.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진보네 이런 생각으로 아, 갑자기 이거 깜짝 어마어마한 놀랐어요. 진보죠, 예, 사실은. 예. 아 그리고 철학적 통찰력이 있구나. 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니 사실은 뭐 민주당 대표로서는 한 번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그렇죠. 최초로 같이.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대선 승리 또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아니 뭐 저는 사실 그때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고집 세구나. 예. 또 잘 밀어붙이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네. 이번에 하시는 거 보면서 정리도 잘하시고 아주. 이 추미애 후보님이 이제 삼보일배 이후에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느끼시고 그런 거 아니었나. 음. 근데 사실 이번 그 경선을 저도 보면서 저도 이제 95년도에 당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변천사를 나름대로 이렇게 쭉 봤거든요. 근데 이게 노무현 이후에 또 10년을 거치면서 그 다시 또 새로운 버전의 3.0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지금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새로운 흐름에 가장 잘 부합하게 자기를 변신시킨 게 바로 추미애 후보님.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진화 발전하는 정신이다. 네, 완전 그런 느낌이 진화했고 들어요. 이게 정말로 이 삼보일배했던 인물로서 이 지금 굉장히 뭔가 이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이 흐름을 타기가 쉽지는 않은데 자기를 완전히 변신시켜가지고 이 흐름을 타서 이끌고 간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정부 때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 들고요. 그렇죠. 근데 추미애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아마 선출직 쪽으로 아, 그래요? 가시려고 하지 않을까 다음 목표가 싶으신데요. 뭘까요? 글쎄 본인은 다음 목표는 다음 대통령이죠. 그렇게 갈 가능성이 제대로 된 한번 여성 대통령을 해봐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죠. 서울시장도 한번 모색해 볼 뭐 필요가 가능성이 있지 있죠. 않을까요? 가능성이 그쵸.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내년에는 충분히 서울시장은 누가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지금 박영선 후보님께서 미국 가셨지만 가시기 전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이재명 후보의 미국의 인맥들을 개척하러 간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아, 이미 지지 선언한 거나 다름없네요. 그렇죠. 지지 선언을 가서 하셨나 가기 직전에 하셨나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강력한 다크호스 후보 인물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요? 박영선 후보도 다시 한번 도전하려는 의향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이렇게 들었어요. 저는 뭐 두 분도 좋아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재명 같은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는 성공한 정치인으로서 전문직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의 캐릭터 말고 네. 바닥에서부터 성과를 내서 올라온 조직에서 훈련된 느낌이 나는 그럼 사람. 박용진? 박용진이 왜 나와? 거기서 나름 밑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단 화정이야. 근데 저는 네. 동의해요. 사실은 박영선 후보가 LH 때문만은 아니고 네. 좀 노회한 정치인이다 이 이미지가 그걸 벗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털어냈었어야 했을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름대로 자기도 이제 경력 관리를 잘했어요. 네, 중소벤처기업 맞아요. 후보 가져가 그때 너무 잘했죠. 가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뭔가 네. 이 성과들을 냈는데 알아주는 국민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너무 그 안타깝더라고. 중기부 안에서는 많이 알아줬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네. 집행에 강하신 분인데 그렇죠. 전 뭐 직속 상관으로 같이 일을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직접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 위원장하고 아. 제가 밑에 국장을 했는데 일 잘하셔요. 속도감도 있고. 그렇지. 예. 안 되면은 막 뚫고 가요. 예, 밀어붙이는 힘이 뚫고 가. 대단하시고. 전화하는 거 한번 보셨어야 돼. 못 봤어요. 뭐 말을 안 듣거나 네. 혹은 뭐 일이 안 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로 그러니까 어? 그게 어? 아, 그래요? 아시지? 저는 굉장히 귀염받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저기 거물급 직속 상관을 많이 모셨거든요. 아, 예.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김 PD 별로 싫어하시는 김진표 장관, 아, 김진표 장관, 신기남 의원, 원혜영 의원, 박영선, 안희정, 박원순. 어우, 그냥 다 하셨네. 네, 이제 그 탑급은 다 우리 하셨네. 위원회가 이제 대표급들이 전직 네. 당 대표 뭐 이런 분들이 하는 위원장이니까 근데 재밌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울시장 후보로 민주당판 이준석 같은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주 신선하고 새로운. 신선한? 예. 예. 그런데 이제 방식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친구가 아니고 훈련된 친구. 그렇지. 뭐 또 이동학? 화내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경태. 경태. 예, 근데 왜? 경태는 약간 좀 철학 공부를 조금만 더 하면 나는 이준석 못지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국회의원 됐는데 국회의원이 또 그렇죠. 그만두고 나가는 건 좀 그렇지.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뭐, 들자면은 장경태처럼 뭐 당에서 험한 일 해가면서 조직해가면서 십몇 년씩 공부하고 그런 히스토리가 훈련된 있는. 그런 네. 친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서울시장은 센 언니들 판인데요. 지금 그런 인물이 낄 수가 없겠어. 김진애 의원 또 나오겠네. 아, 김진애. 그렇지. 역시 센 언니. 아, 예. 센 언니들 판이네, 완전히. 김진애 의원 진짜 세더라고요. 예. 제가 방송을 제 앞타임을 하고 나오는데 네. 누가 질문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레기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쏴버리시는 바로 거예요. 이야기하니까 앵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거 저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시죠? 이러니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하는 그런 인물은 그 다음이네. 이번엔 안 되겠어요. 네. 근데 오세훈하고 박형준은 어렵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아니 뭐 잘하나 못하나 지금 본인들이 선거법 위반 그렇죠. 뻥을 친 거. 네네, 본인들 문제가 야, 지금. 요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저 선거법 공소시효가 10월인가요? 6개월이니까. 아, 6개월이죠. 그래요? 6개월 안에 이제 10월 6일까지인가 아마 그럴 텐데 네. 그 전에 기소가 될 것 같다는 기소가 돼야죠. 진짜요? 예. 박형준 씨는 당내에서 못 견딜 거예요. 이제 부산에 있는 지역 중진들이 박형준 씨 느낌이 외지인 느낌이다 보니까 아마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기소만 되면은 자기에게 들이닥친 이 기소를 네. 재판에서 방어해서 무죄로 만들어낼 그런 여지가 없을 것이다. 워낙 그때 이미 재보고를 할 때도 음. 워낙 드러났는데 이게 그냥 어떻게 분위기가 거의 유야무야되는 네, 분위기. 그냥 그거는 덮고 그냥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보겠다. 이게 좀 그렇죠. 심판이 강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이제 서병수 네. 의원이 다시 부산시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고요. 아, 이현주, 이현주요. 예, 이현주 의원도 만만치 않고. 이쪽은 그냥 영춘이 형이 또 나갑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현역 의원들도 생각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새로운 인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이라는 데가. 전재수 의원 나오시려나? 전재수 의원도 뭐 재선이고 뭐 그쵸. 그렇게 뭐 나올 하지 말라는 나올 법은 이유는 없죠. 없는 것 예. 같은데. 오히려 나이도 젊고 젊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저기 박재호 의원이라고 또 아, 박재호 예, 의원님. 우리 의리의 부산 사나이 네. 박재호 의원이 네,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지금 말한 그런 히스토리 가지신 분. 그 히스토- 이제, 밑에서 예. 완전히 고생하면서. 아 그렇죠. 저 네. 우리 박재호 의원님이 많이 떨어졌죠. 맞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고생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예, YS 노무현으로 넘어오는 이 부산 우리 민주당의 적통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부산 선거까지 네. 짚어봤고 경기도 하나만 더 얘기해 보죠.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면은 다음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후보가 나가야 할 텐데 지금 거명되고 있는 사람이 안민석, 조정식? 유은혜 그리고 조정식, 조정식 네. 그리고 전해철까지 전해철. 다들 이제 좀 중견 정치인들. 저는 이제 뭐 대통령이 낙점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낙점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흐름을 같이 하는 후보가 가장 유리할 것이다. 차기 대통령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소한 친 이재명을 했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전해철 후보가 뭐 경기도에서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하고 비슷비슷한 수준까지 경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라는 것이 작용한 거거든요. 똑같이 역으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와 누가 가까운가라는 것이 저는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정치 현실이라고 이재명 봅니다. 지사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렇죠. 예. 그래요.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인물이 없어요. 이재명만한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인물이. 이 개혁의 흐름을 같이 타야 될 그런 이제 배후 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방선거가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모든 공약들을 완전히 현장 밀착형으로 풀어내는 선거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하는 게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중앙 정치가 아닌 지방의 행정으로서 이거를 풀어내주려면 정말 참신하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같이 궤를 하는 그런 인물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없네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노무현,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아, 앞으로 안 나온다. 그 정말 특출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다.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냥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치인들 사실 옛날 정치인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좀 이낙연 후보 이런 분들 천신정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정치적 역경을 해집고 나가는 방식이라든가 또 세상을 바꾸겠다는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 호남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거 보세요. 몇 년 전 정치입니까 그게? 그렇죠.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 때 정치예요 그거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회의원 한 3선 하면은 단체장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 가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삼선은 이제 삼선이 알아서 이제 좀 천신정이 재선 때 다 도전했지. 이제 도전해가지고 네. 범였고 40대 후반이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네. 40대 후반에 당을 흔들고 나라를 뒤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분들은 초선 때부터 개혁 정풍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계속 주목을 받았죠. 언론과 소통하고. 예. 지금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던 다선 의원들 생각해 보면은 그런 스타일이 지금 없어서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젊은 어떤 지방에서 성장했던 시도의원들이 계속 쭉쭉 올라오면서 민주당의 인적 교체가 이번 지방선거부터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오히려 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더 어렵다? 그렇게 뛰쳐나올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문제네요. 486이 이제 좀 조로화되면서 네. 486이 이념적으로는 보수화되진 않았지만 행태적으로 봤을 때 그냥 엉덩이 무거워진 거잖아요. 이러면서부터 체계적으로 사회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꿈을 꾼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요. 486 중에 성과가 기억나는 인물이 없잖아요. 특별히. 없죠. 네. 예, 어떻게 그냥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한 거는 있지만 본인이 뭔가를 개척해서 자기의 성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그냥 대표로서 원만하다, 무난하다 이 정도. 그다음에 저 사람 뭐 세상 뭐 웬만한 거 다 하네, 모르는 게 없네 이 정도 이야기는 해요. 네. 근데 과연 송영길이 꿈꾸는 나라는 뭔가? 네. 송영길은 어떻게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는가? 이런 강렬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음. 네. 김한규 같은 사람이 서울시장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아, 거긴 제주도지사 누구요? 김한규. 글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 좀 뭔가가 이 민주당의 미래를 담지할 만한 그렇게 조금 2% 부족하네. 네, 약간 하여튼 뭐 부족하네. 정말 경태가 참 좋은데. 경태? 아, 장경태요. 예, GT. 예. GT. 뉴 GT. 뉴 GT. 뉴 GT. 뉴 알겠습니다. 기